이수미는 기분 좋은 기대감에 휩싸여 금요일 이른 아침에 눈을 떴다. 일주일 뒤 회사에서는 가을 야유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경영진이 매년 큰 규모로 준비하는 행사였다. 작년에는 경기도 외곽의 한 리조트에서 연회가 열렸다. 직원들은 아침까지 춤을 췄고 그때 찍은 사진들은 한 달 넘게 사내 메신저를 떠돌았다. 올해도 그에 못지않은 규모가 약속되어 있었다. 문제는 단 하나였다. 이수민의 옷장에는 마땅한 파티용 의상이 없었다. 3년 전에 산 검은색 원피스는 유행이 한참 지나 보였고 평소 입는 오피스룩은 이런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하루를 쇼핑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 박진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급한 서류들을 처리하느라 늦게까지 일했고 이제는 수민의 침대 공간까지 팔을 뻗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쉬고 있었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몸을 빼내 가운을 걸치고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나갔다. 아들 민준이는 이제 5살이었다. 아이는 벌써 일어나 거실 카페토에 앉아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었다. 엄마를 보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이것 봐요.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들, 뭘 만들었어? 수미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알록달록한 구조물을 들여다보았다. 로켓. 엄청 큰 거. 민준이가 은색 부품을 가리켰다. 정말 잘 만들었네. 수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우는 민준이에게 좋은 아빠였다. 아들과 함께 놀아주고 밤에는 책을 읽어주었으며 주말이면 공원에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함께 산지 벌써 6년이 되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수민이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진우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구청에 가서 도장 찍는 게 왜 필요해? 당신은 이미 내 아내야. 우린 가족이고 아들도 있잖아. 그런 서류는 서로를 법으로 올가매고 싶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는 함께하기로 선택한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때는 그의 말이 로맨틱하고 현대적으로 들렸다. 혼인신고 없이 사는 부부도 많고 다들 행복하게 잘 지내지 않는가?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형식적인 절차가 왜 필요하겠는가? 아침 식사 후 수미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진우도 아침을 먹고 출근했고 그녀는 시내 중심으로 향했다.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다. 부티크 라벨르는 청담동의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쇼윈도는 세련된 드레스와 칵테일 원피스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미는 이곳에 두어 번 들른 적이 있었다.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매장 안에서는 기분 좋은 고급 향수와 새 옷감 냄새가 났다. 카운터 뒤에는 흠잡을 데 없는 헤어스타일을 한 40대 여성, 최지현 실장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파티용 원피스를 찾고 있어요. 수민이 답했다. 일주일 뒤에 회사 행사가 있는데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걸로요. 물론이죠. 마침 신상 컬렉션이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보여드릴게요. 지현은 그녀를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원피스 수십 벌이 걸려 있었다. 수미는 몇 가지 모델을 골랐다. 드레이프 장식이 있는 에메랄드색, 어깨가 드러나는 버건디색, 그리고 비대칭 밑단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연회색 원피스였다. 지현은 그녀를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진 피팅룸으로 안내했다. 편하게 입어보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디자인으로 찾아드릴게요. 수미는 피팅룸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린 원피스들을 고리에 걸었다. 얇은 칸막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옆 칸에서도 누군가 옷을 입어보고 있는 듯 했다. 이거 정말 멋져요. 감탄으로 가득 찬 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실장님, 정말 마법사시네요. 제가 딱 상상하던 바로 그 드레스예요. 유라 씨,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지현 실장이 답했다. 레이스가 완벽하게 몸에 감기네요. 실루엣이 몸매를 돋보이게 하고 트레인이 우아함을 더해주고요. 웨딩드레스. 수미는 스웨터를 벗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과 진우의 그 기념비적인 날을 준비하던 때를 떠올렸다. 아니, 사실 공식적인 결혼식은 없었다. 그녀가 임신 6개월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만남 기념일을 축하했을 뿐이었다. 날짜는 확실히 정해진 거죠? 옆 칸의 손님이 물었다. 네, 11월 18일이에요. 청첩장은 벌써 다 보냈어요. 하객이 한 800명 정도 될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아빠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할 기세라니까요. 신혼여행은요? 지현이 물었다. 몰디브요. 제 약혼자가 수상 방갈로를 예약했어요. 상상이 되세요? 2주 동안 천국에서 보내는 휴가라니. 수미는 에메랄드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으로 돌아섰다. 색은 잘 받았지만 허리선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다. 그녀는 지퍼를 내리고 다음 옷으로 손을 뻗었다. 벽 너머에서는 즐거운 수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이가 저한테 준 반지가 어떤데요? 목소리는 행복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티끌 하나 없는 다이아몬드예요. 자기는 이걸 받을 자격이 충분하대요. 내 사랑. 유라 씨,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지현이 말했다. 그분이 얼마나 유라 씨를 아끼는지 눈에 보여요. 그는 최고예요. 다정하고 세심하고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항상 기억해요. 예를 들어 어제는 퇴근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제과점에서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요. 수미는 버건디색 원피스를 입어보았다. 이건 더 잘 맞았지만 회사 행사용으로는 타임이 너무 깊어 보였다. 그녀는 지현에게 다른 옷을 가져다 달라고 할지 아니면 세 번째 것을 입어볼지 고민했다. 참, 내일은 그의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너무 떨려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데 걱정 마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지현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제가 지금 이 드레스에 어울리는 구두를 가져다 드릴게요. 세트로 어떻게 보일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미는 버건디색을 벗고 연회색 원피스를 집었다. 이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우아하고 단정하면서도 특별한 포인트가 있었다. 비대칭 밑단이 스타일에 역동성을 더했고 원단은 몸을 따라 기분 좋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른 조명에서도 옷을 확인해보기 위해 피팅룸 밖으로 나갔다. 매장 끝에 있는 커다란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모든 각도에서 비춰주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아름답고 스타일리시하면서도 과하지 않아. 내 약혼자 왔네. 옆 피팅룸에서 들뜬 외침이 들려왔다. 수미는 무심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피팅룸에서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키 큰 갈색 머리 여성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진우가 서 있었다. 그녀의 진우, 박진우. 그녀 아이의 아버지이자 6년 동안 매일 밤 침대를 공유한 남자. 그는 예비 신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활짝, 진심으로. 수민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다정한 눈빛으로. 그는 유라의 손을 잡고 자신에게로 끌어당겨 뺨에 입을 맞췄다. 정말 아름다워. 그가 나지막이 말했지만 수미는 모든 단어를 똑똑히 들었다. 이 드레스 정말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 유라는 빛나고 있었다. 레이스가 너무 올드해 보일까 봐 걱정했거든. 아니, 무슨 소리야. 공주님 같아. 진우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11월 18일이 되면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거야. 수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사실혼 관계지만 어쨌든 남편인 남자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서서 그가 다른 여인에게 다정하게 입맞추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낯선 여자, 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신부, 그의 신부. 지현이 구두 상자를 가져와 유라 옆에 놓았다. 진우는 작은 의자에 앉아 그녀가 구두를 신는 것을 도왔다. 그는 마치 평생을 함께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마치 집에서 아내와 5살 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진우 씨, 이 디자인은 어때요? 유라가 옷걸이에 걸린 다른 드레스를 가리켰다. 아니면 역시 처음 입었던 게 나을까요? 무조건 첫 번째 거. 진우가 몸을 일으켰다. 그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살려줘. 그리고 트레이는 웨딩 촬영 때 정말 멋지게 나올 거야. 수미는 자신이 여전히 그들을 멍하니 쳐다보며 못 박힌 듯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아직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는 수민에게 등을 보인 채 앉아 예비 신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유라 역시 행복한 결혼 준비에 빠져 다른 손님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날 보기 전에 당장 여길 떠나야 해. 수미는 몸을 돌려 서둘러 자신의 피팅룸으로 돌아갔다. 떨리는 손으로 회색 원피스를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가방을 움켜쥐고 밖을 살폈다. 진우와 유라는 카운터 쪽으로 이동해 있었다. 지현이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고 예비 신부는 무언가 즐거운 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둘 다 수민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지금이야.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수미는 구두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출구로 향했다. 등 뒤에서 유라의 명랑하고 케어풀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우가 농담조로 무언가 대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한 계획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수미는 거리로 나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흐릿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건물 벽에 기댔다. 저기요, 피팅 다 안 하셨는데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지현이 그녀를 불렀다. 회색 원피스 마음에 드셨나요? 맡아 놓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수미는 겨우 말을 뱉어내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녀는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을 걸었다. 무의식적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회사로 가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지금은 일할 기분이 아니었다. 회사에는 몸이 안 좋다고 전화하면 될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맴돌았다. 진우가 다른 여자에게 키스하는 모습. 진우가 그녀의 구두 신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 진우가 11월 18일 결혼식을 계획하는 모습.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수미는 아파트에 들어서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다. 생각의 파편들, 답 없는 질문들, 분노와 고통이 하나로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다. 지금 당장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만약 그녀가 폭발해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고 비난한다면 진우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다. 그는 말솜씨가 좋고 설득하고 조종하는 데 능했다. 변명을 지어내고 그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며 모든 걸 오해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니,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계획이 필요했다. 수미는 거실로 돌아와 안락의자에 앉아 민준이와 진우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민을 끌어안고 웃고 있었고 품에는 아들을 안고 있었다. 그렇게 따뜻하고 익숙하고 소중한 모습.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녀를 속였을까? 얼마나 많은 야근과 출장, 고객과의 미팅이 사실은 유라와의 데이트였을까? 수미는 한 점을 응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 차갑고 이성적인 결심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녀는 울지 않을 것이다.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해명을 애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모든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다. 저녁에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데려오고 진우가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을 차렸다. 진우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수미는 휴대폰을 꺼내 SNS를 열었다. 강유라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지현이 예비 신부의 성을 말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대화 전체를 다시 떠올려봤지만 성은 없었다. 하지만 날짜는 있었다. 11월 18일, 몰디브도 있었고 도시의 절반을 초대할 기세인 아버지도 있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수미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혜진아, 안녕. 혹시 내 지인 중에 11월 18일에 결혼하는 사람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중요해서 그래. 10분 뒤에 답장이 왔다. 안녕. 왜?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설명할게. 그냥 좀 알아봐 줘. 제발. 알았어. 애들한테 물어볼게. 아는 대로 바로 알려줄게. 수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일, 그녀는 조사를 계속할 것이다. 그 강유라라는 여자를 찾아서 그녀와 진우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었다. 진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욕실에서 나왔다. 무슨 생각 그렇게 골똘히해? 그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수미는 그를 바라보았다. 일이 많았어. 일찍 자. 그가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푹 쉬어. 그 입맞춤이 수민에게는 가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진우와의 삶 전체처럼. 그녀는 일어나 민준이를 재우러 갔다. 아이는 더 놀고 싶어 떼를 썼지만 수미는 단호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불을 껐다. 그리고는 자신도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진우가 옆에 누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잘 자. 그가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뜬 채 어둠을 응시했다. 11월 18일, 3주 뒤면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물론 수민이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말이다. 수미는 잠을 설친 탓에 일은
아침에 눈을 떴다. 밤새도록 부티크에서의 그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진우가 낯선 여자를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껴안고 있던 모습. 그의 미소, 그의 다정함, 그의 거짓말. 그녀는 진우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등을 대고 팔다리를 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수미는 침실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얼굴, 평범한 자세. 그 어디에서도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수미는 부엌으로 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혜진에게서는 아직 메시지가 없었다. 너무 이른 시간이니 친구는 아직 자고 있을 것이다. 수미는 진우의 SNS 페이지를 열었다. 수백 번도 더 본 페이지였지만 단 한 번도 단서를 찾아본 적은 없었다. 왜 그랬겠는가? 그녀는 그를 믿었다.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자신들이 견고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모든 사진, 모든 게시물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석 달 전 사진이 있었다.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서 있는 진우. 캡션은 동료들과 즐거운 저녁이었다. 그 동료들은 누구일까? 그들 중에 유라가 있었을까? 수미는 스크롤을 내렸다. 사진은 많지 않았다. 진우는 사적인 순간들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부분 뉴스 기사 공유나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단 댓글뿐이었다. 딱히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그녀는 친구 목록으로 넘어갔다. 423명 모두를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였다. 수미는 검색창에 유라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3명이 검색되었다. 첫 번째는 나이 든 여성이었고 두 번째는 10대 소녀였다. 세 번째는 강유라. 32세, 사는 곳은 서울. 프로필 사진은 가벼운 여름 원피스를 입고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부티크에서 본 바로 그 갈색 머리의 여자였다. 수미는 그녀의 페이지를 열었다. 프로필은 전체 공개였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일주일 전의 것이었다. 사랑하는 나의 그대, 아름다운 아침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라는 글과 함께 작약 꽃다발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 아래에는 12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수미는 댓글들을 훑어보았다. 친구들이 축하하고 감탄하고 행복을 빌어주고 있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썼다. 유라야, 그는 정말 완벽해.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유라의 답글. 세라야, 고마워. 그를 만나게 된 것에 매일 운명에 감사하고 있어. 세라. 수미는 그 이름을 클릭했다. 프로필은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은 보였다. 완벽한 화장을 한 화려한 금발 여성이었다. 다른 게시물 아래의 댓글들로 보아 세라는 유라의 절친한 친구인 듯 했다. 수미는 다시 진우의 페이지로 돌아가 위치 태그가 달린 사진들을 꼼꼼히 살폈다. 대부분 그녀가 아는 장소였다. 그들이 즐겨 찾던 카페, 공원, 사무실 건물. 하지만 낯선 곳들도 있었다. 한강변의 레스토랑. 진우는 그곳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다고 했다. 볼링장. 동료의 송별회라고 했다. 거짓말. 온통 거짓말이었다. 주전자가 끓었다. 수미는 차를 우리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은 흐린 가을 하늘이었다. 바람이 아스팔트 위로 노란 잎사귀들을 몰고 다녔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수민에게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엄마, 잠이 덜 깬 민준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배고파요. 알았어. 아가. 수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9시쯤 일어났다.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좋은 아침. 그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어우, 피곤해 죽겠네. 1시간만 더 자고 싶다. 오늘 파트너사 미팅 있잖아. 오수미는 그의 앞에 계란 프라이 접시를 놓으며 반응을 살폈다. 아, 맞다. 진우는 포크를 집었다. 저녁 6시. 그 전까지 프레젠테이션 끝내면 돼. 미팅은 어디서 하는데? 그쪽 사무실에서. 종로. 그는 아주 태연하게 식사를 시작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돌아섰다. 예비 신부의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를 그는 비즈니스 미팅으로 위장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침 식사 후 진우는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수미는 민준이에게 만화를 틀어주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옆 협탁에는 진우가 거의 쓰지 않는 구형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비밀번호는 없었다. 수미는 화면을 켰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열었던 것은 지도 앱이었다.
그녀는 경로 기록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주소는 익숙했지만 한 곳이 눈에 띄었다. 강남구 삼성동 117번지. 진우는 지난 한 달 동안 3번이나 그곳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했다. 수미는 주소를 검색했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비싼 집값, 철저한 보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녀는 주소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태블릿을 껐다. 진우가 무언가 의심해서는 안 됐다. 아직은. 점심 무렵 혜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수민아, 알아냈어. 강유라. 18일에 결혼한대. 그 유명한 사업가 강태준 회장 딸이야. 건설 자재 유통체인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 기억나? 결혼식 엄청 화려할 거래. 강태준. 수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지역의 유력한 대기업가였다. 그렇다면 유라는 그냥 예쁜 여자가 아니었다. 부유한 상속녀였던 것이다. 수미는 고맙다고 답했다. 혹시 신랑은 누군지 알아? 아니, 근데 알아볼 수는 있어? 그건 왜? 나중에 설명할게. 아니, 알아보지 않아도 돼. 그녀는 누군가 때 이른 시점에 진우와 이 결혼식을 연관 짓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았다. 수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 만약 진우가 그의 딸과 결혼한다면 그는 단순히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돈, 인맥,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와 민준이는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될 것이다. 아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파트는 수민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진우를 만나기 전 어머니가 남기신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산 집이었다. 진우는 여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법적으로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진우는 서류상으로 민준이의 아버지였다. 그가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을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수미는 몰랐다. 그녀는 사실혼 관계의 법적 복잡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함께 있으니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와 상담해야 했다. 법을 아는 사람과? 김도윤. 수민의 동료이자 법학을 전공한 그는 계약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법률 문제에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둘은 친하게 지냈고 가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수미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윤 씨,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해서요. 답장은 금방 왔다. 물론이죠. 내일 점심시간 어때요? 아니면 급한 일이에요? 내일 좋아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수미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렴풋이나마 행동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내일 그녀는 도윤과 이야기하고 법적인 측면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관찰해야 했다. 의심을 드러내지 않고 진우를 주시해야 했다. 그는 오후 3시쯤 방에서 나왔다. 나갈게. 그가 재킷을 걸치며 말했다. 늦게 올 테니 기다리지 마. 알았어.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팅 잘하고 와. 고마워. 진우는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문 밖으로 나갔다. 수미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진우는 차에 올라타 떠났다. 그녀는 그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저녁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었다. 수미는 민준이와 놀아주고 저녁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며 생각을 떨치려 애썼다. 진우가 유라의 부모님과 식탁에 앉아 미소 짓고 자신의 계획과 결혼식,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와 민준이가 없는 미래를. 밤 11시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진우가 만족스럽고 편안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미팅은 어땠어? 수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아주 좋았어. 가계약서에 서명했어. 진우는 신발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가계약서. 대체 무슨 계약일까? 수미는 책을 덮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소리치고 비난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고 참았고 기다렸다. 다음 날 수미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도윤을 만났다.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다. 왔어요. 도윤이 일어나 그녀가 코트 벗는 것을 도와주었다. 앉아요. 뭐 주문할래요? 커피 한 잔이면 될 것 같아요. 수미는 의자에 앉았다. 도윤은 웨이터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얼굴 보니 심각한 일 같은데? 수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윤 씨,
만약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을 때 남자가 여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도윤이 미간을 찌푸렸다. 만약 동거 시작 전에 취득한 재산이거나 상속받은 거라면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동거 중에 구입했다면 주장할 수는 있지만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영수증이나 증인, 투자 증거 같은 게 필요하죠. 무슨 일 있어요? 수미는 잠시 말을 고르며 침묵했다. 가령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기 전에 아파트를 샀다고 해요. 남자는 그냥 거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요. 둘 사이에 아이는 있지만 결혼은 안 했어요. 헤어질 경우 남자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건 여자의 소유로 남아요. 하지만 아이가 있고 남자가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이와 만날 권리도 있어요.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은요. 수민 씨, 진우 씨랑 문제 있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왜? 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도윤 씨, 만약 그 남자가 이중 생활을 하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그녀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요. 도윤은 놀라 입을 벌렸다. 세상에, 확실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알겠어요. 도윤은 뒷머리를 극적였다. 법적으로 사실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동거일 뿐이죠. 진우 씨는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어요. 법이 그걸 막지는 않아요. 서류상으로는 아내가 없으니까요. 그럼 법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법적으로 당신은 그의 아이의 어머니이고 그가 사는 아파트의 소유자예요. 그게 다예요. 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 무방비 상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를 아파트에서 내보낼 수 있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그가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면 아이에 대한 그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증인, 서류, 기록,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법원은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그 점을 고려할 수 있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책임이 생기겠지만 당신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여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수미는 정보를 흡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 씨, 만약 그 다른 여자가 아주 부자라면요? 그게 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양육비예요. 아니요. 양육비는 아버지의 소득에 따라 계산되지 새 아내의 재산에 따라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만약 그녀가 그를 부양하고 그가 공식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퍼센트가 아니라 고정된 금액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법원이 결정할 문제예요. 알겠어요.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수민 씨, 그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상담해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힘내요. 지금 힘든 거 알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수민은 미소 지으려 애썼다. 저는 강하니까요. 그녀는 맑은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법적으로 진우는 그녀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못한다. 아파트는 그녀의 것이 될 것이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그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수민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녀는 진우가 그의 거짓말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그 여자, 유라가 진실을 알기를 원했다. 저녁, 진우가 또다시 그의 뒤를 보러 나갔을 때 수민은 노트북을 켜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공용기기에서의 대화 내용 스크린샷, 위치 정보가 담긴 사진들, 캘린더의 기록들, 박진우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녀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고 모든 파일을 저장했다. 진우가 아버지로 기재된 민준이의 출생증명서를 복사했다. 6년간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인화했다. 증거는 쌓여갔다. 수미는 그것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유라에게 하고 싶은 질문 목록을 작성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예비 신부와 직접 이야기해야 했다.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보여줘야 했다. 진우는 자정이 넘어 돌아왔다. 수미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는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옆에 누웠다. 수미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숨결은 금방 고르게 변했다. 진우는 잠이 들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유라를 어떻게 찾을지,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과연 그녀가 믿어주기는 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수민이 자신과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단호하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했다. 내일 그녀는 유라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제안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예비 신부가 자신이 누구와 결혼하려는지 알게 해야 했다. 아침에 수민은 노트북 화면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유라에게 보낼 메시지 문구를 골랐다. 너무 거칠게 쓰면 상대를 놀라게 해서 밀어낼 것이고 너무 부드럽게 쓰면 믿어주지 않고 농담이나 도발로 여길 것이다. 진우는 출근했고 민준이는 아이 방에서 놀고 있었다. 수민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며칠간 무급 휴가를 냈다. 수민은 문장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중립적인 문구로 결정했다. 안녕하세요. 강유라 씨, 저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유라 씨께서 인생을 함께하기로 계획한 사람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디 30분만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읽어보고 몇 단어를 수정한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하루 종일 답장이 없었다. 수민은 10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알림은 오지 않았다. 아마도 유라는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는 아예 읽지 않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읽고 무시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 저녁에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피자를 사오고 텔레비전을 켜고 민준이와 놀아주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다. 수민은 한 걸음 떨어져 그를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행동하는지에 놀랐다. 마치 2주 뒤에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될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진우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물었다. 좀 피곤해서 수민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머리가 아프네. 약 먹고 일찍 누워 그는 그녀의 상태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아들과의 놀이로 돌아갔다. 밤에 수민은 휴대폰 진동에 잠이 깼다. 조심스럽게 협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복도로 빠져나왔다. 강유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누구신데 제 결혼에 대해 아시는 거죠? 수민은 재빨리 답장을 입력했다. 저는 박진우 씨와 6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5살 된 아들이 있고요. 박진우 씨는 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서류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는 제게 다른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화면 하단의 점 3개가 유라가 답장을 입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점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마침내 메시지가 도착했다. 말도 안 돼요? 진우 씨는 미혼이고 아이도 없어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왜 남의 행복을 망치려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 말을 믿지 않아요. 수민은 미리 찍어둔 민준이의 출생증명서 사진을 보냈다. 여기 서류입니다. 아버지 박진우. 아이의 생년월일은 2020년 4월 18일입니다. 원하신다면 우리의 함께한 삶을 담은 사진들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답장이 바로 오지 않았다. 수민은 복도 벽에 기댄 채 기다렸다. 5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걸 어디서 구했죠? 위조된 거잖아요. 진우 씨가 저한테 아이를 숨길 리가 없어요. 숨기고 있죠. 당신이 그에게 유리한 상대니까요. 강태준 회장님의 딸, 부유한 상속녀. 그리고 저는 인맥도 돈도 없는 그냥 그의 아이 엄마일 뿐이에요. 만나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침묵이 길어졌다. 수민은 유라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좋아요. 내일 오후 3시 시청 앞 체리블라썸 카페에서 보죠. 혼자 오시고 말씀하신 증거들도 전부 가져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수민은 침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진우 옆에 누웠다. 그는 자신의 치밀하게 쌓아올린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수민은 모든 서류를 모으고 사진들을 인화해서 파일에 넣었다. 2번, 3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출생증명서, 진우와 민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대화 내용 스크린샷, 진우가 그녀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등본까지. 그녀는 가끔 아이를 돌봐주는 이웃할머니에게 민준이를 맡겼다. 진우는 출근했고 그녀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체리블라썸 카페는 시내 중심에 있었다. 수민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다. 다른 손님들로부터 떨어진 구석 자리를 골랐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시키고 기다렸다. 유라는 정확히 3시에 나타났다. 수미는 그녀를 바로 알아보았다. 부티크에서 봤던 그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갈색 머리 여자였다. 오늘은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풀어내린 상태였다. 유라는 주위를 둘러보다 수민을 발견하고 단호하게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 맞은편에 앉았다. 강유라입니다. 이수민입니다. 자, 설명해 보시죠. 유라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과 핸드백을 올려놓았다. 무슨 일인지, 그리고 제가 왜 당신 말을 믿어야 하는지. 수민은 파일을 꺼내 출생증명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서류예요. 박민준, 2020년 4월 18일생. 아버지 박진우, 어머니 저, 이수민. 유라는 증명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위조일 수도 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같이 구청에 가서 확인해봐도 좋아요. 수민은 침착하게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이건 저와 진우 씨예요. 이건 제가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 이건 그이가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그이 부모님 댁 별장에서 찍은 거고요. 이건 진우 씨가 아들에게 레고를 조립해주는 모습이에요. 유라는 말없이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어떤 사진에서는 진우가 수민을 껴안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그냥 그들의 아파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건 유라는 침을 삼켰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수민은 주민등록등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진우 씨는 2019년부터 제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6년째 함께 살고 있고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있어요. 그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놀아주고 저와 한 침대에서 자요. 그럼 왜 저한테 청혼한 거죠? 유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가족이 있다는 말을 안 했죠? 당신이 강태준 회장님의 딸이니까요. 영향력 있는 아버지를 둔 부유한 신부. 그리고 저는 그냥 매니저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진우 씨는 당신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유라가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렸다. 믿을 수 없어요. 진우 씨는 날 사랑해요. 수백 번도 더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저한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수미는 지친 듯 손으로 이마를 쓸었다. 유라 씨, 당신을 상처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2주 뒤에 당신은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법적인 가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가정이죠. 왜 혼인신고를 안 했죠? 유라는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 6년이나 함께 살았다면서 왜 결혼을 안 했어요? 진우 씨가 저를 설득했어요. 구청에 가서 도장 찍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이미 가족이라고요. 수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믿었어요. 그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현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이제야 알겠어요. 그는 그저 자신에게 퇴로를 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누군가와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요. 유라는 사진을 쳐다보며 말이 없었다. 수미는 그녀의 눈에서 불신과 의심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전화번호 가지고 있죠? 유라가 갑자기 물었다. 물론이죠. 불러봐요. 수민이 번호를 불러주었다. 유라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의 번호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똑같아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유라 씨,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저는 당신에게 경고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당신은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하려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유라는 사진들을 한데 모아 자신에게서 멀리 밀어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해요. 수미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결혼식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제 말을 확인하고 싶다면 서둘러야 해요. 어떻게요? 유라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확인하죠? 저희 집에 오세요. 모든 걸 직접 눈으로 보세요. 아이 물건들, 사진들, 생활 모습. 민준이가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진우 씨는 매일 저녁 7시쯤 퇴근해요. 직접 와서 확인하셔도 돼요. 지금 저랑 싸움이라도 붙이려는 거예요. 유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제가 보는 앞에서 난장판을 만들려고요? 아니요. 당신이 진실을 보길 바라는 거예요. 소리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냥 사실 그대로를요. 수미는 냅킨에 자신의 주소를 적어 유라에게 건넸다. 직접 결정하세요. 하지만 정말로 진우 씨와 결혼할 생각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유라는 냅킨을 받아 들고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핸드백에 넣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코트를 여몄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유라 씨, 수민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그저 저와 제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카페를 나갔다. 수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리에 서 있었다. 성공한 걸까? 실패한 걸까? 유라가 믿었을까? 아니면 미친 여자의 소행으로 치부해버렸을까? 그녀는 계산을 하고 거리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회색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수미는 목도리를 여미고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저녁에 진우는 들뜬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좋은 소식이야. 그가 수민의 뺨에 입을 맞추며 선언했다. 승진 제의를 받았어. 물론 최종 결정은 2주 뒤에 나지만 가능성이 아주 크대. 축하해. 수민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승진, 물론이겠지. 분명 유라의 아버지가 결혼 후에 자기 회사 자리를 약속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민준아, 저녁 먹자. 그녀가 아들을 불렀다. 아이는 아이 방에서 달려나와 의자에 올라앉았다. 진우는 그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어땠어, 챔피언? 오늘 뭐 했어? 로봇 가지고 놀았어요.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다. 아빠, 나랑 놀아줄 거예요? 물론이지. 저녁 먹고 진우가 미소 지었다. 수미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준이는 곧 모든 것이 변할 거라는 걸 알까? 아빠가 다른 가족, 다른 삶으로 떠날 거라는 걸? 5살 아이에게 아빠가 배신자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수미는 눈을 뜬 채 유라와의 만남을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말을 더 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덜 했어야 했을까? 과연 그녀가 믿어주기는 할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미는 그것을 집어들고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친구와 상의했어요. 세라가 당신 말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모레 수요일 저녁 6시쯤 댁으로 가겠습니다. 집에 계실 건가요? 수미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네, 있을 거예요. 진우 씨는 보통 7시쯤 돌아와요. 그가 오기 전에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를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건 당신이 결정하세요. 생각해보죠.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수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라가 온다. 아파트, 아이, 공동생활의 모든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지? 수요일까지 이틀이 남았다. 만남을 준비할 이틀. 수미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집을 청소하고 사진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민준이에게 손님이 올 거라고 설명해야 했다. 진우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속인 두 여자가 곧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미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연민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남은 것은 자신과 아들을 지키겠다는 차가운 결심뿐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월요일에 수미는 하루 종일 집을 정리하며 보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청소하고 선반 위에 가족 사진들을 진열했다. 아이 방은 그대로 두었다. 유라가 이곳에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해야 했다. 화요일에는 민준이를 미용실에 데려가고 새 셔츠를 사주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한지 모른 채 새 옷을 입고 기뻐했다. 엄마, 우리 어디 놀러 가요? 아이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물었다. 아니, 아들. 우리 집에 손님이 올 거야. 수미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내가 모르는 이모야? 그 이모가 아빠에 대해 물어볼 거야? 아빠랑 어떻게 노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네. 근데 왜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신데. 수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아이가 자세한 내막을 알 필요는 없었다. 그저 아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하면 될 것이다. 수요일, 수미는 하루 종일 초조했다. 시간을 확인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렸다.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다. 민준이는 아이 방에서 놀고 있었다. 정확히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수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유라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창백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분명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왔어요. 들어오세요. 수미는 옆으로 비켜섰다. 유라는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현관, 복도, 거실, 벽에는 수민, 진우, 민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선반에는 아이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소파에는 진우가 텔레비전을 볼 때 항상 덮던 담요가 있었다. 이 아파트, 당신 건가요? 유라가 코트를 벗으며 물었다. 제 거예요. 진우 씨를 만나기 전에 샀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같이 살고 있어요. 수미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유라는 안락의자에 앉아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수미는 맞은편에 앉았다.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유라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게 전부 사실이에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사진, 모든 물건이 우리의 공동생활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엄마, 거실로 뛰어들어온 민준이가 낯선 사람을 보고 멈춰섰다. 이분은 누구예요? 유라 이모야. 수민이 아들을 불렀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수줍게 손을 흔들었다. 유라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안녕. 그녀가 속삭였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몇 살이야? 5살이요. 아이는 손가락 5개를 쫙 폈다. 아빠도 있니? 네, 아빠는 박진우예요. 나랑 놀아주고 레고도 같이 만들어줘요. 유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수미는 말없이 그녀에게 티슈를 건넸다. 민준이는 겁을 먹고 엄마에게 바싹 기댔다. 엄마, 이모가 울어요. 응, 아가. 그냥 기분이 좀 슬프신가 봐. 방에 가서 놀고 있어. 민준이는 방으로 달려갔다. 유라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진우 씨랑 닮았네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같은 눈, 같은 턱선. 네, 닮았어요.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모든 시간 동안 그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꽃을 선물하고 청혼하는 동안 그는 여기로 돌아왔던 거군요. 당신에게, 아이에게. 네,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어요. 유라는 티슈를 주먹에 꽉 쥐었다. 그는 매일, 매 순간 나를 속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수민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당신에 대해 몰랐으니까요. 부티크에서 당신을 보기 전까지는요. 유라가 벌떡 일어섰다. 가야겠어요. 더는 여기 못 있겠어요. 유라 씨, 잠시만요. 수민도 일어섰다. 진우 씨가 곧 올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셋이서 이야기하는 게요? 아니요. 그 사람 얼굴 볼 준비가 안 됐어요. 유라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인사도 없이 문 밖으로 나갔다. 수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문을 닫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유라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수미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유라가 떠난 지 10분이 지났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만남은 그녀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차분하게 대화하고 상황을 논의하고 공동의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싶었다. 하지만 유라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도망쳐 버렸다. 하지만 수미는 그녀를 이해했다. 단 하루 만에 약혼자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와 사실상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건 충격이었다. 누구라도 당황할 것이다. 엄마, 이모 갔어요. 민준이가 아이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응, 아가. 가셨어? 수미는 카페트 위에 아이 옆에 앉았다. 배고프지? 저녁 먹자. 네.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오실 거야. 수미는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렸다. 진우는 보통 7시쯤 돌아왔으니 20분 정도 남았다. 그녀가 민준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민 씨, 저 세라예요. 유라 친구. 낯선 여성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유라가 지금 저한테 와 있어요.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수미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저기요. 유라가 진우 씨랑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오늘, 지금, 당장이요. 다시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수미는 잠시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대화가 불가피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가 집에 있어요.
아이가 싸우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세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는 그냥 진우 씨에게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의 눈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은 거죠. 좋아요. 오세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을 거예요. 어른들 대화를 듣게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유라 지금 출발해요. 수미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다. 이제 곧 진우가 올 것이다. 민준이를 준비시켜야 했다. 그녀가 아들을 불렀다. 방에서 놀고 있어? 엄마가 문을 닫을 건데 뭐 필요하면 불러. 왜요? 민준이가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아까 그 이모가 다시 올 거거든. 아빠랑 이야기할 게 있대. 어른들 이야기라 재미없을 거야. 알았어요. 아이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아이 방으로 달려갔다. 수미는 아이를 따라가 문을 살짝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가장 먼저 온 것은 진우였다. 그는 평소처럼 들어와 선반에 열쇠를 던지고 신발을 벗은 뒤 부엌으로 향했다. 왔어. 저녁은 뭐야? 그가 냄비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민준이는 벌써 먹었고 당신도 먹어. 수미는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좋았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진우는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참, 나 내일 오전까지 회의 있어. 저녁에는 일찍 올게. 우리 셋이 어디라도 갈까? 두고 보자. 수민이 대답했다.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식사를 시작했다. 수미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영원히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무도 진실을 모를 거라고? 초인종이 울린 것은 진우가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였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누가 왔나 보네. 응, 손님이야. 수미는 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열자 창백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단호한 표정의 유라가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키 큰 금발 여성이 있었다. 분명 그 세라라는 친구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라가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수미는 옆으로 비켜섰다. 두 여성은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세라는 현관을 훑어보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확인했다. 부엌에 있어요. 유라가 조용히 물었다. 네, 저녁 먹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유라가 수민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문을 등지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돌아선 그는 손에 찻잔을 든 채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길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유라를 보고 수민을 보고 다시 유라를 보았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안녕, 진우 씨. 유라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날 보게 될 줄은 몰랐나 보네. 유라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는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수민 씨가 초대했어요. 서류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당신 아들 사진도요. 유라는 한 걸음 다가섰다. 말해봐요. 진우 씨, 어떻게 두 여자와 동시에 살 수 있었는지 말해보라고요.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우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일어섰다. 유라 씨, 설명할 기회를 줘요. 설명해봐요.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듣고 있으니까. 진우는 수민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세라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휴대폰을 꺼냈다. 대화를 녹음할 작정인 듯 했다. 수민 씨는 과거예요. 진우가 말을 고르며 시작했다. 같이 살았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임시적인 합의였어요. 우린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집을 같이 썼을 뿐이라고요. 그녀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유라가 상기시켰다. 서류에 그렇게 쓰여 있던데? 네, 하지만 그건 사고였어요.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돕고 있고요. 그건 제 의무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전부터요. 당신은 매일 밤 내 옆에서 자는데. 수민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매일 아들과 놀아주고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과거야? 닥쳐. 진우가 소리쳤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왜 유라 씨한테 연락했어? 왜 다 말했냐고.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수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에게 아이가 있고 6년 동안 함께 산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결혼하려고 했잖아. 나는 다 말하려고 했어. 결혼식 끝나고
진우는 유라에게 돌아섰다. 들어봐요. 수민 씨에게서 떠나고 싶었지만 아이가 있는 그녀를 그냥 버릴 수는 없었어요. 설명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당신을 만났고 모든 게 변했어요. 당신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네. 세라가 비웃었다. 그럼 일단 결혼해서 강씨 집안의 자리를 잡고 그 후에 숨겨둔 가족이 있다고 고백할 생각이었구나. 숨겨둔 가족이 아니야. 진우가 발끈했다. 실수였다고. 수민 씨도 우리 사이에 심각한 거 없었다는 거 알아? 6년이 실수라고. 수민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진우 씨, 당신은 나한테 내가 당신 아내라고, 혼인신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잖아. 그건 당신이 형식적인 절차로 귀찮게 굴지 못하게 하려고 한 말이야. 그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혼인신고가 필요 없었어. 살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당신 아파트가. 침묵이 흘렀다. 수민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방금 스스로 인정했다. 그는 그녀를 이용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냥 그녀의 아파트, 그녀의 보살핌, 그녀의 신뢰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당신은 유라가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도대체 누굴 사랑하긴 한 거야? 나,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우리 둘 다 그냥 당신한테 편한 선택지였을 뿐이야? 유라 씨,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진우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몸을 피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첫날부터 나를 속였어. 결혼 안 했고 아이도 없고 내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지? 그건 사실이니까. 당신이 유일해요.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을 선택해요. 수민 씨는 과거고 당신은 내 미래예요. 거짓말로 지어진 미래. 유라는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당신이 두 집을 오가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살 거라고. 오가지 않았을 거야. 결혼식 끝나자마자 수민 씨에게서 떠났을 거라고. 진우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깨닫고 한 걸음 물러섰다. 유라 씨, 제발 날 믿어줘요. 내가 왜 믿어야 하죠? 유라는 부엌을 둘러보았다. 당신은 매일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자고 완벽한 삶을 살았어. 그러고 나서 나한테 와서는 보고 싶었다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지?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거짓말을 한 거야? 나는 그냥 진우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 아버지의 돈을 원했겠지. 세라가 그의 말을 마쳤다. 강씨 집안에 들어가서 직책, 인맥, 지위를 얻고 싶었을 거야. 유라는 당신에게 유리한 투자처였던 거지, 안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 진우는 세라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당신에게 속은 사람의 친구. 세라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증인, 당신이 여기서 하는 말 전부 녹음하고 있어?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무슨 법정? 진우가 창백해졌다. 강태준 회장님이 딸이 받은 굴욕을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세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분은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장담하는데 당신 무사하지 못할걸. 유라 씨, 저 사람들한테 말해줘요. 진우가 예비 신부에게 돌아섰다.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줘요. 우린 결혼할 거고 내가 내 사랑을 증명할게요. 결혼은 없을 거예요. 유라가 조용히 말했다. 절대로. 뭐라고요? 하지만 왜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빠져나가려고 했을 뿐이지. 유라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뭔지 알아요. 가장 끔찍한 건 당신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민 씨를 탓하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러워요. 당연히 부끄럽죠.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어요. 아니요. 유라는 출구로 향했다. 안 돼요. 당신은 모든 걸 망쳤어요. 나에게도 수민 씨에게도 상처를 줬고 당신 아들에게서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빼앗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돈과 편안함을 위해서. 유라 씨, 기다려요. 진우가 그녀를 따라 달려갔다. 감히 나한테 손대지 마. 그녀는 획 돌아섰다. 내일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이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충고하는데 나한테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부엌을 나갔다. 세라가 그 뒤를 따랐다. 수미는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유라가 문과에서 말했다. 만약 제가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이해해요. 힘드시겠죠. 수민이 그녀의 손을 만졌다. 하지만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네, 이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행운을 빌어요. 저런 사람이랑은 살 수 없죠. 그녀는 떠났다. 수민은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진우는 의자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다. 이제 만족해.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인생을 망쳐놨어.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야. 수민은 맞은편에 섰다. 당신의 거짓말과 탐욕으로. 탐욕.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마련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 나, 민준이한테 거짓말.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마련해주고 싶었겠지? 우리와 민준이는 그냥 편리한 위장막이었을 뿐이고. 수민은 의자에 앉았다. 진우 씨, 당신은 방금 스스로 인정했어. 내 아파트를 이용했다고. 그럼 다른 모든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야? 전부는 아니었어.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나는 정말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았어. 처음에는 수민이 되뇌었다. 그러다 돈과 인맥을 가진 유라 씨가 나타났고, 당신은 더 나은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진우는 말이 없었다. 짐 싸, 수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내일 당장 나가. 내가 어디로 가? 그가 벌떡 일어섰다. 난 다른 집이 없어. 내 알바 아니야? 원룸을 구하든 친구 집에서 지내든 상관없어. 수민이 일어섰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수민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에겐 아이가 있잖아.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떠나야 하는 거야? 나는 민준이가 거짓말쟁이와 조종자 옆에서 자라는 걸 원치 않아. 당신은 그럴 권리 없어. 내가 아버지야. 권리 있어? 이건 내 아파트니까. 수민은 부엌 출구로 향했다. 내일 당장 집 비워. 그렇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진우가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무슨 죄로? 나 여기 주민등록되어 있는데? 전출 신고해.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수민이 돌아보았다. 그리고 양육비 낼 준비해. 내일 당장 소송 걸 거니까. 그녀는 그를 부엌에 혼자 남겨두고 나갔다. 민준이가 이불 밑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수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6년의 삶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아픈가? 그렇다. 두려운가? 조금은. 하지만 옳은 일이었다. 수민은 아이 방에서 나와 침실로 갔다. 친구 세트를 모아 여전히 부엌에 앉아있는 진우에게 던져주었다. 소파에서 자, 침실에는 들어오지 마. 진우는 친구를 받아들고 증오의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니, 수민이 대답했다. 후회 안 해. 그녀는 침실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 못하게 참았다.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자신과 민준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아침에 수민은 정적 속에서 잠이 깼다. 낯설고 불안한 정적이었다. 평소라면 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서 부산을 떨고 식기를 달그락거리고 커피 머신을 켜고 전화 통화를 했을 것이다. 오늘은 조용했다. 그녀는 침실에서 나왔다. 소파 위에는 깔끔하게 개어진 친구가 놓여 있었다. 진우는 없었다. 수민은 부엌으로 갔다. 텅 비어 있었다. 욕실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현관으로 돌아와 보니 그의 재킷과 신발이 사라져 있었다. 떠난 것이다. 아들과 작별 인사도 없이. 수민은 씁쓸함과 뒤섞인 안도감을 느꼈다. 6년의 동거 생활은 그렇게 끝났다. 그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떠났다. 민준이가 잠에서 깼다. 눈을 비비며 아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가셨어. 수민이 아들을 안았다. 이제 따로 사실 거야? 왜요? 아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더 좋아서 그래? 어른들은 가끔 헤어지기도 한단다. 수민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널 사랑하고 보러 오실 거야? 알았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별로 속상해하지 않은 채 놀러 달려갔다. 5살 아이에게 세상은 단순했다. 엄마가 곁에 있고 장난감이 제자리에 있고 아침밥이 제때 나오면 되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수민은 커피를 따라 창가에 앉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수민 씨, 잘 지내요? 괜찮아요. 그녀는 답장을 썼다. 진우 씨, 나갔어요. 양육비 청구 소송 준비하려고요.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다. 물론이죠.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서류 준비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 진우 씨 소득 증빙 자료, 동거사실 증명 자료가 있으면 좋고요. 소장 작성하는 거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큰 힘이 돼요. 천만에요. 힘내요. 수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할 일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양육비 청구, 진우의 주민등록 말소, 진우가 친권 소송을 걸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찾기. 목록은 늘어났다. 할 일은 많았지만 수미는 마음이 차분했다. 마침내 그녀는 거짓의 흐름에 휩쓸리는 대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수미는 경계하며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태준입니다. 낮고 엄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의 아버지였다. 잠깐 통화 괜찮겠습니까? 수미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네, 물론입니다. 유라에게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대신해 사과드리고 싶군요. 박진우라는 자가 그런 이중생활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미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박진우는 지난 6개월간 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고했습니다. 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추천서는 써주지 않을 겁니다. 제 발로 일어서게 둬야죠. 그건 회장님의 권한이시죠. 수미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그가 유라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려 든다면 제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기운이 서렸다. 제 딸을 지킬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민 씨에 관해서는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유라가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양육비나 소송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상담을 도와줄 겁니다. 무료로요. 수미는 당황했다. 정말 과분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왜 저를? 당신도 박진우의 행동으로 인해 내 딸 못지않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이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자기 자식을 버리는 남자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변호사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그는 전화를 끊었다. 수미는 멍한 채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영향력 있는 사업가, 돈과 인맥을 가진 강태준 회장이 도움을 제안했다. 진우는 단순히 약혼녀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렇게 치밀하게 쌓아 올리던 미래를 잃은 것이다. 1분 뒤 전화번호와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나 변호사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미는 연락처를 저장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음 며칠은 분주하게 지나갔다. 수미는 안나 변호사를 만났다. 중년의 호감 가는 여성이었던 그녀는 모든 상황을 전문적으로 정리해 주었다.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재판에 무엇이 필요한지, 수민의 권리와 진우의 의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없을 겁니다. 안나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다. 아파트는 당신 소유로 남습니다. 진우 씨는 자발적으로 전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말소될 겁니다. 양육비는 그의 소득의 25%로 책정될 거고요. 만약 그가 일부러 월급이 적은 직장으로 옮기면요. 수민이 물었다. 그럴 경우 고정된 금액으로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과 아버지의 능력을 고려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가 강 회장님 회사에서 받았던 이전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도 고려될 거고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흡수했다. 안나 변호사는 진우에게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일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다. 진우에게서 분노에 찬 메시지가 왔다.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어떻게든 복수할 방법을 찾을 테니. 수미는 메시지를 안나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다. 보관해두세요. 협박은 그의 인성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죠. 아이와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해야 할 때 유용할 겁니다. 재판은 11월 중순으로 잡혔다. 공교롭게도 진우와 유라의 결혼식이 열렸어야 할 바로 그 주였다. 수미는 그 아이러니를 속으로 되뇌었다.
유라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수미는 그녀가 자신만의 상처를 겪고 있으며 더 이상 상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세라가 한 번은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유라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가 실수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회사에서 수미는 동료들에게 최소한으로만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헤어졌어요. 서류 정리 중이에요.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도윤은 커피를 가져다주며 말없이 그녀를 응원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준이는 점차 아버지의 부재에 익숙해졌다. 한두 번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물었다. 수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널 보고 싶어 하면 우리가 약속 잡을게. 진우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고 아들을 보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민준이가 그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재판은 빨리 끝났다. 진우는 어둡고 환한 얼굴로 출석했다. 그는 이제 작은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강 회장 회사에 있을 때의 3분의 1이었다. 변두리의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판사는 양측의 말을 듣고 서류를 검토한 뒤 양육비를 판결했다. 진우 소득의 25%.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기에는 충분했다. 진우는 수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법정을 나섰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12월에는 첫눈이 내렸다. 수민은 공원에서 민준이와 산책하며 아이가 눈사람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눈을 위로 던지며 웃었고 수민은 생각했다. 삶은 계속된다. 거짓말 없이, 배신 없이, 그들을 이용했던 사람 없이. 회사에서 그녀는 승진했다. 더 높은 연봉과 함께 선임 매니저 직책을 제안받았다. 수민은 수락했다. 봄에 도윤이 수민에게 전시회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며 동의했다. 그들은 전시장을 거닐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술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달라졌네요. 도윤이 말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수민이 어깨를 으쓱했다. 삶이 무너질 때 부서지거나 더 강해지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당신은 후자를 선택했군요. 그가 미소 지었다.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들은 계속 만났다. 처음에는 친구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 수민은 서두르지 않고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세계를 열었다. 도윤은 인내심이 강하고 정직하고 믿음직했다. 진우에게서 그토록 부족했던 모든 것이었다. 유라는 나중에 세라가 공통된 지인을 통해 전해준 바에 따르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인 한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진지하고 품위 있고 어두운 비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신중하게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삶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양육비는 꼬박꼬박 이체했다. 아마도 새로운 소송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한 번은 전화를 걸어 민준이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수미는 자신의 감독하에 허락했다. 만남은 어색하게 진행되었다. 진우는 장난감을 가져와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떠났다. 그 후로는 다시 요청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6살이 되었다. 수미는 어린이집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도윤은 풍선 부는 것을 돕고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며 즐겁게 해주었다. 아이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웃었고 아빠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 저녁, 손님들이 돌아간 후 수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새 장난감을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도윤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녀를 돕고 있었다. 수미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그녀는 행복했다. 가짜와 거짓이 없는 진짜 행복. 그렇다. 고통과 배신을 겪어야 했다. 두렵고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이겨냈고 자신과 아들을 지켰으며 정직하고 깨끗한 진짜 삶을 새로이 쌓아 올렸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승리였다. 도시 변두리, 비좁은 원룸 어딘가에서 진우는 창밖으로 저녁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 회장의 돈도, 미래도, 가족도 없이 혼자였다. 그는 탐욕과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가질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도시 반대편, 아늑한 아파트에서 수미는 아이 방에 불을 끄고 아들에게 잘 자라고 입을 맞추고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미소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는 도윤이 있었다. 삶은 계속되었고 그 삶은 아름다웠다.